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분야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고 개혁의 대충 얼개가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노동입니다. 관훈 토론회의 토론자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이유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노동부 장관께서 오신 건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한국노총으로 삼은 노동계 출신 인사입니다. 노사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노사정 대화도 주도하셨습니다. 이 장관 표현으로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다 이제 노동자의 얘기를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건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정식 장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참여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오른쪽부터 이훈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김덕한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입니다. 이윤성 YTN 경제부 차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훈 총무를 맡고 있는 고정의 중앙일보 칩 에디터입니다. 그럼 토론회에 앞서 이 장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고정의 총무님과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관훈토론회의 첫 참석이라고 알고 있고 방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들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아 오면서 현재 고용노동 정책의 책임자가 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탄소 혁명, 저출생 고령화, MZ세대의 본격 부상 등 지금은 전환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와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따라서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상생과 연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의 확립입니다. 법을 경시하는 풍조, 온정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법행위입니다만 부당노동행위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개혁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 강요, 채용 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과 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 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 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노동개혁은 약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 죽고 안 다쳐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존중이고 국가의 책무이고 지금 우리나라 중대재해를 보면 대개가 하청, 중소기업, 영세 이런 사업장에서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칩니다. 따라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약자보호고 이 약자보호의 핵심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반기 중에 실효성 있는 중대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판 반상차별이라고 불리는 이중구조 문제를 두어서는
청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합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 공정거래,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 조합 등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 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이를 통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서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실업급여 등 고용정책 전반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어제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 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며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노동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은 70년 전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공장법 체계와 36년 전에 형성된 87년 노동체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수요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지는 넓히되 두텁게 약자를 보호하고 최저기준 및 노사 대등성 원칙을 저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괴리되고 모호한 법 규정은 편법을 낳고 사법 리스크를 초래하여 노사 갈등과 경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공짜 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물각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자율적 합의와 당사자 동의의 기초에 필요할 때 일하고 제대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법과 경제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면서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인권 중심으로 현실 적합한 적용 가능한 내용과 경제법적 보호수단을 조합하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 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모아서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리고 어제 상황이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성 위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어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주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의 임단협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게 했고,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제한적으로 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장관께서 기조연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며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를 우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우려하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게 된 계기와 실태, 둘째는 내용, 셋째는 문제점. 지난번에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손배가압류,
그러니까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요한 사업장 저희가 입수 가능한 자료를 다 입수를 했는데 151건을 그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면 주로 특정 노총, 특정 대기업 노조 9개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불법도 직장 점거, 그리고 폭력을 수반한 이런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용률이 일반적 손해배상 소송 인용률보다 10%포인트가 높고 67%가 나왔고요. 50%가 넘는 것은 당사자긴 합의로 잘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자라는 논거가 됐던 것들은 법원에서 다 알아서 정상을 참작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고 사용자의 이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 경위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손해배상 그 인정도 다 배려를 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첫째 우리 법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수단,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면책, 민사상, 형사상 면책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는 아까와 같은 특정 노조에게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된 법률인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쟁의 행위 대상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고 거기가 그 과반수가 넘는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 의원들이 입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저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는다. 셋째는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서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된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용자 개념 확대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특성,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그 기본 원리인데 그 원리랑 충돌합니다.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질적 영향력이라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영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 법적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청 기업 같은 경우 원청 노조랑 협상하고 났는데 불특정 다수의 하청 노조에서 언제 어느 때 교섭하자고 하고 할지 이게 모르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대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우리나라 이 노사관계 노동법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누군가가 교섭을 요구할 텐데 그 원청에서 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이 상시화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과 노사관계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근로계약 관계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 관계가 있을 때 사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사용자를 둘러싸고 계속 그 사법적 불확실성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지금 나중에 뭐 저 파견제도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투자를 저해하고 이게 이제 결국 우리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을 때 현 정부 들어서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를 봤을 때 과거 정부 평균에 비해서 70%가 감소해서 3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상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의견 불일치다. 이를테면 권리 분쟁, 이미 해고 뭐 등등 사법 절차를 통해서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을 통해서 그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뭐 부당해고다, 뭐 임금체불이다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그 힘으로 파업을 하고 요구하고 이게 가능하게 해놨다. 이게 결국은 피해가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한테 약자한테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86%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기업이 투자 안 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로 리쇼어링 하고 있는데 지금 떠나겠다. 이건 대단히 우려가 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노사관계가 안정이 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관계가 대립 갈등적으로 갈 우려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는 전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면은 그동안 정부는 원하청 간의 자율 협의를 독려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자는 그런 상생 구상을 밝히셨고 추진해 왔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방금 우려하신 어떤 노사 관계 불안이나 경제적 여파 외에도 이 정부의 상생 구상 자체가 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된 주제는 원하청 상생, 사회적 대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사회적 대화가 말은 사회적 대화였지만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가 경제 주체들이 절실하게 느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소통할 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하청 상생 자율협약을 통한 방식은 현장에서 업종이나 지역 단위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가능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실천 협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겠다. 패키지로. 이런 새로운 대화 모델이고 이 모델이 성공하면 이것을 다른 업종,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모델인데 이번에 2월 말에 저희들이 2월 말 3월 초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선업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천 협약을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법적인 문제, 공정거래법적인 문제, 경제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정책 패키지로 해서 노사가 공정거래와 하도급거래, 뭐 중대재해, 임금체계, 그다음에 임금체불 문제 모든 현안을 산업안전 복지까지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입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처럼 마련된 새로운 대화 모델과 자율적인 실천을 통한 상생 협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 이 법안 상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의당의 그 공조를 감안하면은 그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도인데요. 이 정부 여당이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해온 여야 간의 대치국면과 사정으로 미뤄볼 때 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하기로 한 것들은 요것들이 갖고 있는 입법상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국민적인 그 의견을 여쭙는 뭐 이런 계기로 삼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전체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윤석 의원께서 거푸 질문해 주셔서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시겠습니까? 뭐 가정적 상황을 미리 전제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국민께 알리고 야당하고도 지금 좀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여쭤볼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안 하더니 지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당일 땐 안 하고 야당일 땐 한다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럴 텐데 민주당이 무책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하나 더 질문 더 드리면 특정 노조 이번에 손배소 같은 경우가 특정 노조에 집중됐다 그러는데 이 법안의 본질이 그러면 특정 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제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고, 그리고 그 꽤 오래 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국정 과제로 전 정부에서 설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건데, 그리고 의석수도 과반수가 넘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만큼 헌법과의 그 상충 문제, 법률 간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체를 다 봤을 때 이 부분이 책임 있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통과됐다라는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 진짜 주인을 뭐 찾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실태 모든 법안은 뭐 전문성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 실태에 기반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손배 가압류로 인한 사회 불안과 갈등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발생하는가 봤더니 주로 특정 노조, 특정 대기업 정확히 9개 노조에 거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아예로 기본 협약, 핵심 협약을 다 비준을 했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그 아예로 기본 협약과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노동법 조항을 다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로 기준, 국제 기준에 법하는 노동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보장된 그 제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면 민형사상, 그러니까 형사상 체포도 되지 않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민사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합법적으로만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80~90%가 다 법을 지키면서 해서 이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니까 특정한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냐. 다만 여기서 원하청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청 문제는
이것을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냐? 다른 경제법.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실적인 실천을 통해서 실천 협약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데 경제법이 이제 공정거래법도 있고 뭐 약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노동법으로만 규율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법 전체의 질서나 체계를 골간을 흔들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노동법 질문, 노란봉투법 질문은 여기서 마감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윤석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52시간 개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 이달 안에 정부안이 입법 예고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내용은 큰 골자가 연장 근로를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해서 지금 경직된 근로 시간을 좀 유연화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초과 근로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노조 없는 사업장의 근무 시간을 오히려 더 늘려서 근로시간 양극화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실 구상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이죠. 첫 번째는 법치주의. 모든 것이 출발이 법을 지키자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둘째는 이제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그리고 노동규범의 현대화일 텐데 거기에 있는 핵심이 바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겁니다. 근로시간, 임금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건 임금은 왜 자율적인데 정부가 콩나라 판나라 하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은 지금 52시간제가 들어올 때 3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16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옛날에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줄일 때 4시간 줄이죠. 그럴 때 7년 6개월에 걸쳐서 6단계로 들어왔어요. 보완장치를 만듭니다. 근데 현실에 작동되기 어려운 것들을 보완장치 없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일이지 법이 안 맞으면 공짜 노동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이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는 10,000명 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51시간을 근로시간을 위반했다. 그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경직성, 편법, 오남용,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권은 보호한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둬서. 그래서 노동시간 한도도 두는 거죠. 다만 세계의 유례가 없는 주당 노동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40시간에다 12시간만 잔업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때는 뭐 임금도 1.5배 주면서 어떤 주에는 24시간을 더 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주는 12, 4주를 하는 그런 경직적인 거에서 12를 몰아서 하고 다음 주에는 12를 안 하면 된다. 평균이 주당 12시간 52시간. 따라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만든 것은 52시간제가 작동이 안 되고 편법, 변칙으로 있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고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 노동권,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동자들, 요새 젊은 세대들, 아니, 내 시간 내가 정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총량에 대해서는 집단자치로 합의를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 노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 임금 감소 없다. 노동시간 더 안 늘어난다. 이것이 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고 더 나아가서 선택근로, 저축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 이렇게 도입하면 4일 근무, 뭐 3일 근무, 4.5일 근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장기 휴가도 가능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근로시간 제도고, 혹시 우려되는 노동조합도 없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그 문제는 이게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좋으면 그대로 가도 좋고,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유연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가도 좋은데, 노동자 대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도도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노동자 대표가 집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을 살려서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 이제 준법 의식인데, 요새 뭐 노동자들 권리 의식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 감독, 노동자들과 기업의 협조하에 근로 감독도 대폭 강화하겠다. 그 중에 핵심이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하는 기획 감독인데, 공짜 야근, 공짜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로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마침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도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MZ 세대 같은 경우 특히 공짜 노동 근절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대책 낸다고 하셨는데요. 좀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 부조리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5대 비리 부조리를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공짜 야근, 공짜 노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핵심은 공짜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뭐 그걸 법으로 금지하자 뭐 이러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판례에서 이게 있는 제도, 법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또는 그 산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그 근로자의 동의, 합의하에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가면 그걸 인정해 주는 이런 이제 편법적인 관행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시키고도 안 주고 퉁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기록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금 명세서를 그 시간과 함께해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장을 비치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기록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들 다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신원이 확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안 되는, 의심되는 익명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도한 연공 서열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전히 사실 보면 뭐 호봉제가 대세고,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조차도 사실은 호봉제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하고, 그럼 어떻게 이 직무 성과급제로 돌리겠다는 건지 좀 대책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무 성과급으로 그 대별되는 거지만 임금 체계가 어느 하나가 딱 있어서 그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연금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이게 진짜 전부 문제다, 이게 다가 아니고, 진실은 당사자가 원해서 연금급 체계가 공정하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임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연금급 임금 체계가 지금 정년이 60세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장년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해서 40대 후반이면 전부 퇴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생산성과 성과랑 연계되지 않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과도한 세계 유례가 없는 1년차와 30년 근속의 3배의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청년들은 대기업 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중장년은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게 무슨 비효율과 불합리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임금 체계를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자. 그래서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신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동일 가치의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는다. 지금 현재 과거에 IMF 전에 대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한 8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45만 원 정도 뭐 받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게 말이 되냐? 같은 일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근저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연공급 임금 체계가 있다. 그러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격차를 완화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얘기.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노동운동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노사정 합의도 했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다 역대 정부는 직무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하자고 다 해왔어요.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역사상 최초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죠. 거기서 많은 실태조사와 전문가들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 제공할 거고 대안들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뭐 연대임금 모델도 가능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무와 임금을 통합한 풍부한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얼마구나 그러면 이렇게 임금 격차가 커서 이게 되겠나 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좀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컨설팅 뭐 등등은 옛날부터 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제도 개선 플러스 금융 세제 지원 뭐 손비 인정까지도 폭넓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 뭐냐?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노사가 알아서 스스로 공정한 임금 체계로 바꿔 나갈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원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원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정보가 없다. 방법을 모른다. 또는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 노노 갈등이 심하다. 요거에 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주는 거죠. 정보가 없는 데는 정보를, 방법이 모르는 데는 컨설팅을, 돈이 없는 데는 비용 지원을,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뭐냐면 취업규칙과 근로자 대표제도, 노사가 합의가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겁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제 상생임금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서 중소기업이나 하청 업체에 임금을 늘려주겠다는 일종의 이익 공유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 노조들은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그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과 권력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뭐 양보할 여지도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생과 연대. 지금 대우조선 해양인 사태가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조선업 상생협의체 임금 상생 모델 여기에 기본이 있고 노동개혁의 정신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 5년간 수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락 하는데 노동자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분들 지금 하청업체 일하는 분들 얼마를 받고 있네. 최저임금 겨우 넘게.
거기는 52시간이 들어오면서 초과 노동을 못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 하드워크 간의 공정거래가 안 된 부분, 물량팀이 들어오고 이런 게 거기에 모든 게 압축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지요. 떠난 사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 인력을 지금 투입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탈탄소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기도 그 디지털 전환, 탈탄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쪽에 맞춰서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원청과 하청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의 중대재해도 줄여야 되고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줘야 되고 복지 처우도 개선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육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청 협력업체가 잘 돼야 원청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사가 담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청에게 전가한 거죠. 그런데 하청이 잘 안 돌아가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운데 원청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동의 운명체라고 본다면 이제 원청이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공정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정상화하고 임금 체불 안 되도록 바로 임금 구분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청이 해야 할 일, 하청 사장, 사업주가 할 일, 노동자가 할 일, 원청 노동자가 할 일 다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부는 지원하겠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요. 당장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께서 그 사회적 상생임금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민노총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정도 대화도 안 되는데 과연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그다음에 상생위원회 구성하는 과정 우여곡절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전태일 재단의 사무총장이 참석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결단이다. 그분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운동의 진정성 있는 그 실천, 주장과 실천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촉구하면서 본인 욕을 먹더라도 1,500만 노동자들 정말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전태일 정신이 뭘까? 이 시대의 전태일은 뭘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도급 업체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죠. 이분들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산하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법 제도 개선부터 실천, 협약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찾아야죠. 그게 바로 조선업 상생협의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걸 확산시키겠다는 거고, 또 하나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뭐 그런 논의도 있는데 IMF 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가 20%뿐이 안 났다는데 80%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보자. 외국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 생산성 격차에 의한 것 등등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이상 가면 차별이다 보는 것. 그런 목표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겠다. 제도적으로 역사상 최초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 현재 법은 5인 이상은 적용하고 시행령으로 제한적으로 5인 미만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5인 이상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5인, 아니,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뭐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좀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모든 일하는 사람, 지금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 노무 제공자를 위한 기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 이런 제도 개선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건데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상생임금위원회인데, 우리 그 전태일 재단 총장은 오셔서 그거 하겠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했을 때도 그렇고 상생임금위원회도 그렇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답정로 얘기하는데 전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노총에서 오신 그분이 확실하게 뭔가 그 대안을 제시해서 그동안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약자를 보호했던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 좋은 결과를 도출할 기대하고, 사회적 대화 풍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 하면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생각들 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외환위기로 우리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가 있다. 그래서 뭐 경제 주체들이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조직체계가 산별 노동조합이라 해서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리더십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코퍼레티즘이라는 사회적 대화의 오랜 관행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대개 정치 권력도 합의하면 그걸 존중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니까 내각 책임제, 뭐 이런 정치 권력과 정치 문화와 노사관계 시스템이 맞아 들어간 상태에서 경제 위기일 때 그 위기의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대타협이 됐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 않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IMF 때 있었고 그 외에 수차례 사회적 대화라는 걸 했습니다. 합의가 도출됐는데 거의 추상적인,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대화도 중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그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대 형성,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 의견이 수렴이 필요한 건 의견 수렴. 그게 다양하게, 그리고 대표도 다양하게. 지금 양대 노총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14%대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을 지고 그럼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는데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 그거가 이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권한이 책임이 무거운 만큼 사회적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풍토는 여전히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수준의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의 이승윤입니다. 장관님께서 열정을 갖고 이 임금 체계 개편과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러 문제가 연관돼 있죠. 뭐 청년 세대 일자리를 빼앗는다, 아니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앞으로 좀 특히 이제 이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60세 이상 계속 이 고용을 법제화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장관님이 앞으로의 좀 대책, 보완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년 연장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한 번 있고요. 세계적인 이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얽혀 있는 게 이제 중장년에 한참 일할 나이에 나가는 고용 안정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상충되는 문제, 그리고 연금 재정 등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컨셉은 저희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계속 고용이냐? 과거 60세 정년을 도입할 때 저희가 정년을 획일적으로 60세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 체계 등 이런 단서를 달아서 정년을 60세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계속 지금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임금 피크제 소송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노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 그런데 그러면 정년을 60세로 늘렸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정년이 연장돼서 일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3년 더 빨리 퇴직을 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효과도 없는 거고 사법 리스크나 불확실성도 키워주는 거고 그럼 이건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도 뭐 정년을 폐지하는 사례가 있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저희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계속고용 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임금체계를 손대지 않는 한 이거 뭐 어떤 그러니까 모든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치 확립이라는데 노사법치 확립이죠. 아니 이게 법에 나와 있는 회계투명성 하겠다는데 그게 노동 탄압이다? 사용자가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획감독을 하겠다? 그럼 사용자 탄압이 아닌 거죠. 법은 언제 어디서고 일관되게 누구나 지고하를 막 나오고 노사를 불문하고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관되게 돼야 되는 거죠.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정년과 관련된 논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개혁의 출발로 노사법치를 했듯이 또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간과 임금을 놓은 거고 이것은 중장년의 정년과 연결된 핵심 고리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장년 고용 안정 문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취약자 양극 보호하는 문제, 이게 다 임금체계하고 맞물린. 예. 예, 조선일보의 김덕한 기자입니다. 지금 현 정부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법치주의, 법에 매인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법에 기반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그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법이 못하는 약자를 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그 사실은 하청 사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그런 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원천 사장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상생위원회 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국 해결한 일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에 묶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3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8조 군법이 있었잖아요.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뭐 남한테 폭행을 가하면 뭐뭘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뭘 한다. 아 이게 인류 역사상 이 법을 그래서 만들었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연이 두려워서 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조직은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고 갈등을 규범, 사회 규범, 도덕, 종교, 관습 내지는 법이라는 규범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그걸 행사하는 심판은 이제 국가일 텐데 약자가 결국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력구제 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결국 법은 가장 힘 있는 데가 정부니까 국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면서 또 국민들 내에서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출발점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데 제도를 개혁하겠다는데 의식과 관행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중에 핵심이 법치다라는 거고요. 그걸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도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거고 미래 청년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게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출발점이고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부분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그 하나씩 그 좀 정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노동 손실 일수가 하여간 과거 정부 평균 대비 70% 감축됐다. 이제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씩 이제 국민들 노사들 속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제 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참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건 이대로 쭉 정부 계획대로 가면 되시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실천 행동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이제 나머지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관께서 평소에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이런 게 철창에 갇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고 그 87년 체제, 그러니까 노사투쟁이 극심했던 87년 체제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철창에 이렇게 갇혀서 안 깨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지체된 개혁을 어떻게 설득해서 빨리 끌어가실 수 있을지 그런 비책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개혁의 내용 중에 노동교험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그건 공장법이다. 그 다음에 노조법 87년 체제 이렇게 됩니다. 36년 전이고 하나는 70년 전이다. 70년 전이면 해방 이후 6.25 전쟁 일어나고 휴전협정 체결할 때인데 그때 근로기준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은 87년 노동자들 대투쟁 이후에 89년도 바뀌고 나서 그 체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옷의 비유를 하면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다. 누더기 옷이다. 이게 몸에 맞지 않다. 우리 경제 규모,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노사의 의식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불편하고 힘든 거죠. 헐겁거나 불편하죠. 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걸 저해야 한다. 그럼 두 번째 계절에 안 맞다. 지금 디지털 전환, 탈탄소 전환적 변화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계절에 안 맞으면 감기 걸리거나 더위 먹거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현대화해야 되는 거죠. 현행화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진보죠. 그 미래를 향해서 다수의 약자를 위해서 가는 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진보해야죠.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 정권들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간 거지. 진보와 나아갈 진짜 걸어갈 걸음보자는 그 하는 거잖아요. 진보 정권들이 노동개혁을 했죠. 누더기 옷이다라는 게 뭡니까? 법 내에서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근로기준법과 집단노사관계법과 사회보험법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현실에 맞는 법이어야 되는데 누더기 돼가지고 단추는 디지털 시대 단추고 천은 53년도 천이고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보기 흉한 거예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5인 이상 사업장, 5만 명 이상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조가 없는 사업장, 디지털로 막 재택근무하는 사업장,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다 주 40시간, 주 12시간, 일일 8시간, 아니면 한 1시간에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50% 할증임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는데, 아니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조합비 받아가면서 주 4일 근무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저기준이 맞나라는 문제제기가 그래서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들어왔냐?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 권위정권 시절에 노동조합도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근로기준은 폼나게 만들고, 근데 산업 현장에 공장은 안 돌아가고 노동시장에서 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되고 근로감독도 안 되고 법은 있으나 마나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안기부가 들어와서 치안 공안 차원에서 다 정리하고 이랬던 시대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만든 법,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온 거죠. 이제는 이걸 다 아예로 기본협약도 비준했기 때문에 다 들여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개정된 법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법하고의 관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헌법하고 관계, 민법, 도급, 형법의 재형법, 그것도 봐야 되지만 노동법 내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데요. 교섭 창구 단일화 해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하나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상생연대지만 또 하나는 균형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원칙하게 노사 얘기를 들어서 그냥 절충한 거예요. 외국에 좋다는 얘기 갖다 들여놓고 그거 안 맞는 거죠.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했었는데 그것도 뭐 일본이 이래 보니까 노사협력 잘하는 것 같으니까 도입한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들여놨는데 이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개혁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상생 연대지만 또는 균형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고 현행입니다.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은 반드시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지 않은 게 그게 이제 개혁이 내용이 없으면 뭐 저항을 안 하겠지. 그 변화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게 개혁이라는데 그러면 현재 제도가 편안한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당사자를 위하고 미래 모두를 위한 거다라는 것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원칙하게 이것저것 갖다가 딜하는 방식이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현실 실태에 기반하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안을 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만드는 모든 내용들은 그런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지지를 확보를 해서 갈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노사도 결국은 여야도 이 대의에 마냥 거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는 노조가 이 대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민노총은 뭐 반윤석열 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뭐 했다고 치더라도 그 장관님 친정인 그 한노총까지 지금 강경파가 장악해서 지금 2016년 이래 처음으로 민노총과 완전히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조들과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수 있고 설득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개혁의 기본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야 정치권은 물리고 노사 당사자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현재 이 시스템 자체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시기에 저출생 고령화하고 그리고 뭐 인구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MZ세대가 경제활동 인구의 45%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린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진단에 대해서는 노사, 여야 모두 부정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노총은 뭐 선거가 있었고 대의원대가 있고 그래서 그쪽도 뭐 원래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서로 연대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 하는데 이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현장과 함께 뭐 국민과 함께를 기본 슬로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뭐 그리고 또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대통령 혹은 이제 장관님과 그 생방송 TV 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파격적인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거기에는 대상이나 뭐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방법, 대화, 수준. 그래서 뭐 노든 사든 민주노총 위원장 언제든지 뭐 대화할 용의가 있고 당연히 누구든지 현장서부터 총연맹까지 계속 만나고 다니고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또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로, 그러니까 어제 자정부로 이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시한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잘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네, 뭐 양대 노총에서 뭐 표지만 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료를 잘 받으셨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짬짬이 회계, 뭐 채용 강요, 비리 등 이런 일자리 새치기 문제가 좀 개선될 걸로 보시는지. 근데 만일 이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실 것인지 좀 보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그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정리해서 그 언론에 브리핑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대략 한 70% 정도가 제출을 한 것 같고 334개 사업장인데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러니까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가 해산된 데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을 때 그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노동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고 뭐 검사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행 법에 나와 있는 법에는 조합원을 위해서 그 노동조합의 생명이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 대외적 자주성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도 있지만 사측으로부터의 자주성도 있는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상황,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건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겉 표지하고 안에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G 노조에서 얘기하듯이 거기는 뭐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아이 투명하고 당당하면 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한 30%그 노조 중에 30%는 제대로 낸 걸로 잠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표지만 낸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먼저 그런데 이제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율적으로 뭐 요새 ESG 경영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 CSR도 얘기하고 ESG 경영도 얘기하고 반부패 뭐 저기 투명성 기구에서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신뢰 사회의 핵심은 투명성이고 투명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일 텐데. 그리고 요새 뭐 기업 시민 행동 얘기하는데 노조도 조직 시민 행동 당연히 헌법과 노동상권, 헌법에 의해서 면책특권, 민형사상, 그 다음에 세법에 의해서 그 조합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는 20%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회 같은 경우 뭐
그 취득세 뭐 이런 것도 다 면제해주고 이러니 노동조합이 높아진 영향력, 위상만큼 책임을 다한다. 헌법에서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 만큼 세계 노사관계를 비교해보면 그래 잘하는 노사관계는 기업 내 노사뿐만 아니라 기업 바깥의 전체 노동자의 문제도 보고 그 사회 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세 가지 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지 자기들끼리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조합원의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복수노조가 우리 10여 년 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얼마나 서비스를 조합원들한테 잘 제공하느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 이게 이제 선택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주성과 자주성과 노사 대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건데 안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 부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로 기본 협약을 저희들이 비준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기준에 맞게 할 거죠. 이거 뭐 지금 통상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로 기본 협약을 글로벌 우리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국제 기준 규범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들 하는 거 국제적 관례에 맞춰서 하는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이 뭘 요구하고 있냐? 짬짬이가 아니고 회계의 전문성을 갖고 회계사들 하라는 거죠. 기업 회계처럼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짬짬이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미비 사항인데 시행령을 고치고 그다음에 입법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보완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면서 아이로 기준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이 자율성과 자주성은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유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문 노조, 뭐 임금 체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공부문 노조들에게 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정부가 공공부문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가 그 노동단체 및 그 노동관계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회계 투명성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등 유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 30%인데 이행을 안 한 데는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할 것이고 그다음 조치들은 그 순서대로 할 텐데 그 외에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 아울러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 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플로어에서 이 민주노총 간부가 4명이 최근에 이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민주노총의 이 정치 성향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주사파 등과 떼놓을 수 없었던 지난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의 한계를 좀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또 민주노총이 또 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게 이런 정치성, 정파성이 강한 이 정치노자라고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민노총의 이 정치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조직이나 뭐 정파 조직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MZ 세대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과도한 이념 지향성, 정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MZ 세대는 직접적인 임금 근로조건 처우 개선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왜 과도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 근로조건 처우 개선과 관계없는데 이렇게 자원을 투입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도 기본적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임금 처우 조건 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 그 노조 활동으로 이렇게 그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이 외에도 그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변해질 시기다. 예, 과거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운동 옛날에는 조합비도 뭐 2% 이상 못 걷게 하고 뭐 20명 이상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노동자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탄압받고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법 지키면서 하면서 그 사회적 대화의 장도 열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노사관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이념 지향성, 정치 지향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상당히 전투적이다, 대립 갈등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저항적인 운동을 해왔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저항 탄압받았을 때 거기서 형성된 부분은 꽤 크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 기본권이 글로벌 수준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고용 노동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노동 계획이냐 하면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파트너가 서로 쌈박질하고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모든 현안은 갈등이나 이런 현안은 대화와 타협, 참여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살면 안 되는 거지. 기업하고 나하고 적이 아닌 거고 상생의 공동 운명체인 거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사관계 노동 고용관계 시스템 개혁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이런 그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이제는 운동 방식을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답변 중에 MZ 사랑에 대한 또 이 사랑과 애정이 관심이 또 많이 묻어나는데요. 최근에 그 MZ 세대가 중심의 네이버 지회랑도 좀 만나셨고요. 때마침 또 MZ 노조 협의체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 MZ 노조를 이 대화의 파트너로 보시는지 또 뭐 경제사회 노동연구회 등의 이 MZ 노조를 참여시키거나 뭐 지원할 좀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는 뭐 모든 수준에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허수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각종 위원회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총연맹이 지금 4개, 5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규모가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비슷하고 나머지는 좀 작은 노조.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노동단체는 거의 독점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데 참여하는 숫자를 가지고 양대노총이 또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그럼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조합은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적 논의기구 대화체의 대표 기구인 경사노위에 하나의 노동조합 총연맹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오고 하나는 들락날락하고 이게 상설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 왜가 문제가 있나? 좀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게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제기는 이 두 조직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가? 제대로 대변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 그 조직 노동은 조직 생리상 자기들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리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보한다 그러면 그 양보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가서 대화하고 잘못하면 경쟁하는 조직에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같이 오든가 같이 안 하든가. 그래서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은 누가 대변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개선을 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한다. 그래서 노동계 몫은
취약계층,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렇고 경사노위도 그렇고 대표하도록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이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활동 방식,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동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새로운 운동 경향들,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M세대 노조죠. 공정과 합리로 무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조직이 미미한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뭐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 이렇게 공식 대표로서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현장에도 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하고 그래서 대화는 할 수 있고 지원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정말 취약계층이고 어렵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에게 한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쭤볼 게 아직도 좀 있어서 아직도 약간 속도 아직도 20개 있습니까? 네. 네,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환 의원께서 해주시죠. 예. 지금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98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건데 현실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2년 만에 쫓겨나는 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법을 계속 뭐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손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기억에 얼마 전에 이제 2년 기간제 2년 이게 뭐 4년으로 하는 게 맞네 뭐 100만 대란설 뭐 이렇게 있는데 기간제법의 핵심 쟁점은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 어떻게 고용 안정을 보장할 거냐 그죠? 그런 방법이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게 맞냐 기간을 제한하는 게 맞냐 그게 있겠죠. 그 기간도 2년으로 가는 게 낫나 4년으로 가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법의 보호의 테두리 내에 있도록 하겠느냐 이런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도를 운영한 성과를 보면 불행하게도 첫째는 300인 미만에서 기간제를 대부분 운용하고 있더라. 90% 이상. 그 다음에 기간제 적용 재해를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64%나 돼요. 이게 뭐냐면 5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건 그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 기간 2년, 3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64%다.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게 90%더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단순 반복 노무 일하는 분들이 65%더라. 이걸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2년 제한 이거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기간제를 잠시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 차별이 없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숙련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서로가 맞아 떨어지냐? 그게 안 되더라. 전부 1년 미만으로 고령자들, 초단시간 근로자들 해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현재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뭐 이런 방법보다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사용 사유 제한이죠. 그래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써라. 근데 고용 안정은 뭐 무엇보다 중요한데 옛날과 같은 평생 직장 고용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정책적으로 주력할 수 있는 방법은 차별을 시정을 해서 가능한 한 차별이 없도록 그래서 차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파견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도 마찬가지인데 비교 대상 범위 시정 대상 시정 대상 그다음에 시정 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뭐 1년으로 연장한다 할 때 이게 차별을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기간제 보호, 파견제 보호하는데 실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법이 법을 낳고 법을 악용하고 하는 것들이 편법을 낳고 그래서 계속 작용반작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견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이게 불법 파견, 이게 사법 리스크, 그래 투자 축소, 일자리 축소, 고용 불안, 이중 구조, 격차 계속 확대되고 그래서 다시 입법적으로 뭐 면책 뭐 이래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법을 이뤄놓으면 투자 안 하게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써라. 이건 쉽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서로가 꼭 필요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그런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입법 만능주의는 저는 좀 개선돼야 된다. 법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고 노사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조업 파견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그 허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제 우리 2단계, 3단계 개혁 과제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주제가 무거운 거죠. 파견 제도는 중간 착지법, 그래서 악마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근로자 보호,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과연 파견 근로자 제대로 보호하고 있냐? 모든 제도는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 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게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파견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느냐? 중간 착지, 고용 불안, 그다음에 차별적인 처우, 그래서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게 32개 업무로 제한이 되다 보니 그런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만 명 정도가 이 파견 종사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에 보면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편 방향은 나름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연구회에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건 실태조사와 노사의 의견과 글로벌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 착취를 없앤다. 고용 불안,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 상용형 파견 같은 거 이런 게 상용형 파견? 그러니까 지금은 모집형이죠. 그때그때 사람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인건비 떼먹고 중간 착취한다는데 시장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너무 도입할 때 악마의 법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서 제한되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없고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 있을 때 소개하는 식으로 이래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상용 파견 회사에 상용직으로 있어서 하다가 필요할 때 파견 나가는 이런 것도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등 파견제 취지에 맞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중대재해법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좀 말랑말랑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정 테이블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노 쪽에 계시다가 지금 정으로 넘어오셨는데요. 그 상대방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노사 지금까지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셨다면 이제 노동자 얘기를 들으실 텐데 처지가 달라지면서 예전엔 몰랐지만 이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윈인메이커입니다. 저는 노사가 상생연대해야 된다고 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상호 존중, 파트너십. 그래서 가야 지속 가능하다라고 봤고 그렇게 노동운동을 해왔죠. 법을 지켜야 된다고 봤고 법은 공동체 기본 약속인데 그 생각이 지금 노동부 장관에서 바뀐 건 아니고요. 일관되게 하는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제 그 노사 상생과 약자 보호, 뭐 노동운동도 결국은 대의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럼 이제 올바른 건 아니고 약자, 취약계층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일차적이겠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 국민 여론 그다음에 사회 약자 이분들의 그 생존권 문제, 격차 문제, 차별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죠. 노동자 내에서 서로 불만과 다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격차를 줄이고 모든 나라가 연대하고 격차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직무급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짧게 부탁드렸는데 좀 길어지고 계십니다. 제가 중대재해법 질문 드릴 건데 딱 하나로 그냥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사 관련해서는 그 기소된 CEO가 7명인데 모두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펌만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이 고용부 출신들 갈 자리만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질문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효성 없이 결국 규제만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처벌이 약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상반기 중에 대안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핵심이 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핵심을 다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됐고 그리고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은 늘었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기소됐고 그래서 쟁점은 중대재해를 줄이자고 했는데 왜 늘어난 거지? 방법이 뭐야? 이랬을 때 규제 만능 이게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들은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구나.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됐기 때문에 이 법의 효과를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 중대재해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을 놓고 보니까 줄어들다가 하반기 이후에 차츰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늘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보면 첫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기업 경영 차원에서 사장님을 구속한다고 그러니까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관심 각성이 되는 계기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제 줄어들지는 않은 건데 그런데도 왜 늘었냐? 이게 법 제도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제거하고 하기보다는 이게 사장님 안 다치게 하는 방법, 서류. 근데 이 서류가 준비할 게 많거든요. 관련된 규정이 1200개, 기준이 670, 700개 이랬는데 이거 다 그 사법 처리 안 되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보다는 사장님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사장님의 안전에 너무 주력을 그랬다. 그래서 각성과 중요성을 시키는 계기는 됐지만 환기시키는 계기는 됐지만 그것이 그 예방과 투자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이제 살아났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에 이렇게 집중됐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 바로 대기업들은 로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고 중소기업장은 이 사망 사고 났을 때 원인 규명과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냥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은 워낙 복잡하니까 경영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CEO의 책임을 묻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내내 문제가 됐던 게 시행령을 명확하게 해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거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었고 노동계에서는 안 된다 그랬고 야당에서는 더 처벌 수위를 높이자 그랬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ILO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참 훌륭한 걸로 제시하고 공고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영국이 대표적이죠. 자기 규율 예방에 입각한 엄중 책임. 그러니까 죽고 다친 다음에 처벌하고 보상하고 재활하고 이런 건 의미 없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잘하는 노사가 참여 협력하에 일상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고 평가하고 이게 피드백이 계속 되게 한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데 한 걸 봐서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자기 규율 예방 체계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가 주로 업종으로 건설 제조, 규모로 중소기업, 그 다음에 하도급이 40%, 건설 제조가 70%, 중소기업이 80%,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후진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는 떨어지거나 끼거나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하겠다. 근데 이거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노사 정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죽고 안 다치고 안전 조심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위험하면 일 안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의식을 노사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국에서 로벤스 보고서라고 70년대에 했던 겁니다. 그 나라도 기업 시사법 뭐 다 해봤는데 더 처벌하자.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더 처벌 강화하자 그랬는데 안 줄어드는 겁니다. 독일도 해봤고 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데려다 공부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너한테도 도움된다. 서로에게 도움된다. 그렇게 인식시켜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그러나 했는데도 했을 때는 처벌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 이 로드맵을 기초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경제법, 산업안전관련법, 뭐 형법, 관련법 전문가들 노사 참여시켜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수밀관하게 이제 정비할 거예요. 저기 중대법과 안전법. 그 다음에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제적 제재, 과징금 같은 건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기업이 이거를 CEO 처벌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주와 기업의 경영 이익으로 투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많은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인신을 구속하게 되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조심조심하면서 굉장히 수사도 늘어지고 하는데 이 경제법을 가면 보완을 경제법을 부과하든지 뭐 대체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지만 경제법 문제 그다음에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제재 방식 그다음에 의무 그다음에 모든 관련법의 수미일관하게 정리하고 그것에 맞는 지원, 감독, 지도를 해나가겠다. 이것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그 임금 피크제 사례로 노동 정책에 있어서 그 사법 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뭐 불법 파견이나 통상 임금 이런 노동 정책의 주요한 이슈들이 정부나 뭐 기업 차원에서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법원에 가서 이 결판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노동 정책의 주요 이슈를 법원이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리고 또 정책이 나와도 이게 지속 가능할지 불안하다.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너무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좀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좀 초래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의식에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 하나가 노사 모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정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할 때는 상대편을 잡아주세요라고 개입을 요청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지 마세요.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취약하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사실은 정부는 그냥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가끔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지나친 사법화 경향입니다. 사법화. 소송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한국의 노상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 모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이게 이제 파견법 같은 사내 하도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1심과 2심이 다르고 이게 판사마다 다르고 재판부마다 다르고 얼마 전에 MES 판결도 난데 구체적으로 뭐 이게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 사법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큰 게 결국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외국 투자가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던데요. 이게 결국 일자리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입법 맞는주의와 연결돼 있다. 이게 제도가 들어올 때 투명하게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게 양쪽 주장을 뭐 절충하다 보니까 법 체계상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년과 연결된 임금 피크제, 파견제도 제한과 관련된 불파, 사내화도급, 사내화청, 그 다음에 통상임금 문제, 뭐 이거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동부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다 보니까 법원하고는 다르죠.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저희는 이제 행정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 목적과 확립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부에게 부여된 책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건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이 있다. 이제 앞으로는 그거 하겠다. 이제 요거는 좀 달라진 거라고 보고요. 사법부랑 행정부랑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보수적이에요. 네, 그 최저임금 관련된 질문 마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9,620원이고 그 내년 임금을 뭐 올해 수준으로 올리면 한 1만 원 이제 만 원대가 될 텐데요. 그 현행 임금 수준이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관련한 이슈가 업종별 지역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게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연구 용역을 지금 권고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그 취임 즈음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긴 하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간의 이제 밥값이나 집값 이런 근로자 생계비가 다르고 기업 매출도 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지역별로 일괄 적용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혹시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있는지 마저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뭐 노사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1년의 정책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한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한 걸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노동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기업은 부담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부터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월 말 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곧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올해도 또 해묵은 과제인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란까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해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저희들 보고 임금과 생계비에 대해서 업종별 차등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구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곧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 제출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뭐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와 관련해서 이것 역시 이제 실사구시적이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뭐가 정말로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정말로 가장 밑에 내셔널 미니멈 웨이지라는 것들을 설정한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노사는 물론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종별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입법적으로 노동계에서는 아예 그 조항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뭐 지역별로 주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계속 소모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은 두 개 돼 있는데 지역은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처한 지역 감정이라는 과거에 이런 사정들을 감안한 지역 여러 개 고려가 있겠지 뭐 지역별로 고용 상황이라든가 임금 수준도 있겠지만 지역 상황이 있다. 지역 감정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역 상황이 감정이 그런가? 뭐 이런 고민들은 지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전국 전 산업 일률로 한다고 그랬으니 노동계 요구는 뭐 항상 평등, 안정 뭐 이런 거니까 전국 전 산업 그때 정부의 최저임금, 저임금 개선, 지도 개선 가이드라인이 10,000원이었, 10만 원. 그때 10만 원. 월 10만 원 미만은 주면 안 된다고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1988년도에 최저임금이 10만 원, 11만 원, 1,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조업에 그리고 광업, 건설업인가 그래서 세 개 업종에 하고 1그룹, 2급을 나눠서 처음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봤던 거예요. 그때. 근데 제조업은 뭐 그 안에 또 소분류, 세세분류로 가면 또 다르겠지만 임금 시스템이나 생산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했는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도 이제 점점 확대가지고 전 산업에 되고 전 규모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하는 방식 다르고 임금 체계 다르고 다양한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임금 격차도 뭐 엄청 커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보면 뭐 들어간다, 시행령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하고 임금 체계가 업종별로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택시 운송업계 거기는 고정급 일부에다가 운송 수익금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통제, 노동 관리를 하는 거죠. 인사 관리를. 제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베이스로 임금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업종에 맞는 게 최저임금이 수준이 낮고 일부 업종에 제한되고 일부 규모에 제한되는 게 전 산업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높은 규모로 임금 체계가 다른 데 적용되다 보니 한 군데 최저임금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과연 맞나? 정말 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려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이 각자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수준 논의와 동시에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사구시적으로 문제 해결적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한 단계 진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지나서 사실 방송이었다면 생방송이었다면 방송 사고였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단계고요.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60세 정년이 오히려 조기 퇴직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구 통계를 보면 오히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년 65세로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획기적으로 연금 재정 문제부터 노인 빈곤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65세로 최소한 맞추는 건데 어떻게 맞추는 게 좋으냐죠. 법률적으로 일주일 강제하니까 그 취지와 반대로 더 빨리 쫓겨나더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임금 체계, 직무, 성과, 생산성, 능력과 연계돼서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를 양보할 때 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개인적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노동계를 기반으로 하셨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기업 고문 자문위원도 하셨는데요. 사실 정치만 빼놓고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치요. 지금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적 대안은 어떻게 돼가냐. 지금 살얼음 걷듯이 노사와 소통하고 여야와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기에도 지금 정신 시간 그리고 이 자리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을 드린 거고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거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거고 현대화 그리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거인데 그 모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3대 개혁 중에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노동개혁이고 회계 투명성 등등 지금 잘하고 있다 뭐 50% 이상 나오는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창구 역할을 해주신 언론계에서 특히 가눈클럽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힘내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마무리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따로 준비하셨나요? 아니. 네, 그래서 1시간 50분 동안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이정식 장관 초청 관훈 토론회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히 혹시 네, 긴 시간 토론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사무국장 황태훈입니다. 고종의 관훈클럽 총무께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께 지연패를 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제가 기념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관훈클럽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 소중한 이 자리를 66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6일 관훈클럽 총무 고정애. 네, 사진 촬영 잠깐 하시고요. 네, 뒤에 패널 분들도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촬영하는 걸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차는 맞은편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이 되고요. 취재진 분들하고 사진 기자분들, 촬영팀 다 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